융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는 섬뜩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있는데 대부분의 당신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의 사적인 기록에서 융은 너무도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심리 현상을 문서로 남겼으며 그것을 발표하는 일조차 망설였다. 그는 비범한 정서적 민감성을 지닌 사람들, 즉 공감자들이 내가 무의식적 에너지 기생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갈되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들은 노골적인 포식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상처 입은 듯 보이며 간절히 치유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은 오싹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영적 에너지를, 특히 가장 밝게 빛나는 공감자들의 빛을 먹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왔던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섭식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결로 위장된 감정 조작을 통해, 깊은 사랑으로 착각되는 트라우마 유대를 통해, 그리고 공감자 자신의 연민이 그에게 불리한 무기로 바뀌는 방식으로 그것은 일어난다. 융은 공감자들이 우연히 까다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면의 빛이 꺼져버려 다른 사람의 빛을 소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이제 인간 심리의 그림자 영역으로 함께 내려가 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을 폭로해보자. 그들이 덮치기 전에 그들의 섭식 메커니즘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을 잃지 않으면서도 먹잇감에서 주권자로 변모하는 융의 금지된 방법을 발견하라. 왜냐하면 융이 발견했지만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에서 정서적 기생자들의 완벽한 숙주가 되도록 단련된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라고 썼다. 그러나 그는 임상에서 더 어두운 사실을 보았다. 공감자가 에너지 기생자를 만날 때 변형되는 쪽은 단 한 사람뿐이며 그것은 결코 기생자가 아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공감자들은 생존 기제로서 초감각적 민감성을 발달시킨다. 미세한 표정 하나까지 읽고 기분의 변화를 예측하며 말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까지 흡수해내는 아이가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어린 시절 당신을 살린 그 생존 기제가 이제는 당신의 선물을 무기로 삼는 성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는 신호탄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는 융이 관찰한 바를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공감자의 거울 뉴런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며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그대로 흡수한다. 그러나 융이 깨달았고 많은 치료자들이 놓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신경학적 차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우연히 당신의 공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그것을 활성화한다. 연결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된 감정 조작, 깊은 사랑으로 위장한 트라우마 결속, 그리고 당신이 친밀감으로 착각하는 에너지 추출이 그것이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는데도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그들은 내 빛을 먹고 있었어. 융이 그림자 투사 역전이라 부른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에너지 기생자는 당신의 빛을 빼앗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빛을 내어주는 일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당신을 설득한다. 융은 자신의 상담 현장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다. 그는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썼다. 그러나 공감자와 에너지 기생자의 경우 그 역학은 거꾸로 작동한다. 기생자는 자신의 공허함을 공감자에게 투사하고 고갈되는 것이 정상이며 탈진이 곧 사랑이고 소진이 곧 헌신이라고 믿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한 뒤 완전히 고갈됐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피로, 감정, 과부하, 신체의 긴장, 혹은 머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 그런데도 당신은 그 경고를 듣기보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과하게 생각하나 라고 스스로를 달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기생자가 당신이 믿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융이 말한 것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무의식의 가스라이팅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을 설득해 당신의 직관이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제 그 섭식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여기서부터 융의 관찰은 그 정밀함 때문에 더욱 섬뜩해진다. 1단계. 빛의 인식. 에너지 기생자는 나방이 불꽃에 끌리듯 무의식적으로 공감자에게 끌린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당신의 정서적 가용성을 감지한다. 융은 자기애적 성향의 인물들이 공감자를 즉각 알아보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기록했다. 더 많이 주고 덜 받는 사람, 깊이 느끼는 사람, 타인의 감정 책임을 떠안는 사람에게서 나는 광채를 그들은 알아본다. 2단계. 상처의 전시. 기생자는 요구로 다가오지 않는다. 고통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트라우마, 상가르시, 깊은 감정을 털어놓고 당신의 깊이를 거울처럼 따라하면서도 자신의 공허함은 숨긴다. 융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에너지 기생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3단계. 공감의 활성화. 당신의 연민의 갈고리가 걸리면 그들은 체계적인 추출을 시작한다. 당신의 정서 노동을 요구하는 위기를 위기 위에 만들어내고 상호성 없이 트라우마를 쏟아내며 다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신만은 이해한다며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융은 공감자들이 필요함을 사랑받음으로 착각하는 경향을 관찰했다. 4단계. 고갈의 정상화. 이것이 가장 음흉한 단계다. 기생자는 당신이 고갈되는 것이 관계가 깊다는 증거라고 믿게 만든다. 탈진이 사랑이고 감정 과부하가 누군가에게 의해 체계적으로 고갈되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그저 매우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납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통찰은 혁명적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대인 기능장애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원형적 패턴으로 보았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림자 포식자의 조우라고 부르는 구조로 이해했다. 융은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다. 공감자에게 이는 당신의 연민이 무기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선물이 감옥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이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의 빛이 소비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융 심리학에서 모든 원형에는 그림자가 있다. 공감자의 그림자는 잔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받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다. 타인을 고치고 구해야 한다는 중독, 보여지는 것보다 쓸모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습관, 그리고 너무 깊은 버림받음의 공포 때문에 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감정적 흡혈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에너지 기생자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을 파괴하려는 악인이 아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그림자의 온전함에 대한 굶주림에 의해 움직이는 무의식적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추방해버린 것을 당신에게서 감지한다. 진짜 감정의 능력, 진정한 연결, 정서적 깊이. 그러나 그것을 되찾기 위한 내적 작업을 하기보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그것을 훔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에너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내면의 불꽃을 꺼뜨렸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깼다. 이것이 내가 심리적 뱀파이어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들을 치유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상처받은 사람이 된다. 당신이 빛을 더 나눌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이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떼어냈다. 그래서 외부의 원천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한다. 마치 소화기관이 없는 사람이 계속 먹어야 하지만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내가 공감자의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주하고 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공허함, 그리고 당신이 지닌 빛을 향한 절박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자비로운 본성은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구해 그들의 어둠에서 꺼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융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당신의 본질을 먹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당신의 빛을 빨아들이도록 허용하면서 누군가를 사랑만으로
온전함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무의식적으로 길을 잃은 채로 남아있기로 헌신한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이제 이 패턴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겠다. 첫째, 로맨틱한 에너지 흡혈귀. 사라는 영적 수련회에서 데이비드를 만났다. 그는 깊고 섬세하며 치유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처 입어 보였다.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우울증과의 싸움, 의미를 찾는 여정을 털어놓았다. 사라는 자신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선택받은 듯했고 특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사라는 늘 지쳐있음을 알아차렸다. 대화를 나눈 뒤면 데이비드는 사라의 근무 시간에 감정적 위기를 이유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사라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은 채 몇 시간씩 트라우마를 쏟아냈다. 사라가 자신의 고충을 나누려 하면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기 고통 이야기로 바꿔버렸다. 사라가 융의 원리를 적용하자 데이비드는 치유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보였다. 그는 공급을 찾고 있었다. 사라의 공감은 그의 약물이 되었고 사라의 감정 노동은 그의 지팡이가 되었다. 사라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자 데이비드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사라가 차갑고 무정하며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진실은 이렇다. 사라는 더 이상 그의 감정적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러자 데이비드의 무의식은 새로운 숙주를 찾기 시작했다. 둘째, 가족 안의 에너지, 기생자. 마이클의 어머니는 늘 감정적으로 격렬했다. 그녀는 위기라며 또 위기라며 전화를 걸어 마이클이 자신의 안녕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마이클이 즉시 받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을 버렸다며 죄책감을 주었다. 마이클이 경계를 만들려 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융이라면 이것을 탐식하는 어머니 원형으로 보았을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자식의 생명력을 먹고 사는 부모 말이다. 마이클의 공감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불리하게 무기화되어 왔다. 마이클이 에너지 기생에 대해 배우자 자신의 피로가 나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소진당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경계를 세우는 일은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자기 보존이었다. 셋째, 직장에서의 감정, 흡혈귀. 리사는 늘 위기인 동료와 함께 일했다. 그 사람은 팀 회의를 개인사 드라마로 독점하고 리사에게 길고 긴 위로 세션을 요구했으며 자기 스스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모두의 비상사태로 만들었다. 특히 교묘했던 점은 그 동료가 자신의 행동을 민감함과 깊이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차가운 기업 환경 속에서 자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리사의 타고난 공감은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졌다. 융이라면 이것을 투사로 보았을 것이다. 그 동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 불능을 모두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동시에 자신을 무정한 세상의 희생자로 위치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경고가 긴급해진다. 에너지 기생자들이 당신의 빛을 먹게 오래 허용할수록 당신은 점점 그들의 그림자와 융합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적 필요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투사를 믿게 된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라고 썼다. 공감자에게 이것은 타인을 치유하려는 강박이 종종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 공감의 그림자 측면은 유용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 믿음이다. 사랑은 봉사를 통해 벌어야 한다는 믿음.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믿음이다. 이 신념 체계는 당신을 에너지 기생자에게 완벽한 숙주로 만든다. 당신은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당신은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그것을 연민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융은 당신이 스스로를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무언가를 발견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이들에게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어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두려운 일을 회피하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일을 치유하는 데 집착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무서운 과제에서 도망치는 일이다. 에너지 기생자는 영적 회피에서 당신의 공범이 된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할 사람을 제공한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끝없는 드라마를 제공한다. 그들은 당신이 주권자의 역할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순교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제 마음을 굳히지 않으면서도 빛을 지키는 융의 틀을 제시하겠다. 나는 이것을 라이트 방법이라고 부른다. L. 에너지 신호를 분별하라. 융은 그가 감정으로 물든 컴플렉스라고 부른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 서명을 지니고 있고 당신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면 공감 능력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에너지 기생자는 건강한 사람과는 당신의 체계 안에서 느껴지는 방식이 다르다. 기생자와 상호작용한 뒤에는 소진, 불안, 혼란, 감정적 탈취감을 느끼게 된다. 건강한 사람과 함께한 뒤에는 활력, 명료함, 평온, 영감을 느낀다. 사람마다 상호작용하기 전, 중, 후에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몸은 신호를 믿는 법만 배우면 에너지 기생자를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이다. I.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라. 융은 그림자 통합이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공감자에게 이는 필요로 되고 싶어하는 부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부분, 사랑은 봉사를 통해 벌어야 한다고 믿는 부분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는 것에서 무엇을 얻는가? 다른 이를 구하는 일이 어떻게 내 치유를 피하게 해주는가? 나는 타인을 통해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는가? 목표는 이런 성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화하여 관계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신성한 에너지를 지켜라. 융은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전은 맑아진다. 밖을 보는 이는 꿈꾸고 안을 보는 이는 깨어난다 라고 썼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책임이다. 이는 당신을 소진시키는 감정 노동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대신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양분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며 신성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처리하느라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의 빛을 키우는 데 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짜 본성을 존중하세요. 에너지 기생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도록 자신의 빛을 일부러 낮추는 공감 능력자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재능을 더 숨기고 직관을 부정하거나 민감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록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것을 소비하려는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융은 개성화라고 부른 것을 믿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는 자신의 민감함을 강점으로 받아들이고 직관을 지혜로 신뢰하며 재능을 무의식적으로 휘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트라우마를 지혜로 변환하세요. 융은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기생자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소중한 무언가를 당신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되 흡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연민을 건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융의 원리를 관계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에너지 기생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정서적 깊이에 걸맞게 만날 수 있는 의식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기 동안 융이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생자들은 당신이 더 이상 공급원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기미를 느끼는 순간 먹이를 찾는 행동을 더 격화시킬 것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당신을 차갑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 트라우마,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내세워 죄책감을 유발하며 다시 그 먹이 관계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내가 말하자면 그림자의 소멸 폭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쉽게 먹이를 얻지 못하면 기생자들은 더 절박해지고 더 조종적이 됩니다. 이는 사실 당신의 경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지만 당신이 잔인해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강하게 버티세요. 그들의 격화는 당신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그들의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 삶의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간이 필요할 때 이해하고 치유의 여정을 지지하며 관계에 당신이 투자하는 정서적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상호적인 연결을 원한다면 주기만 하는 법이 아니라 받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기보다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융은 이 빛을 둘러싼 싸움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 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생자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고 고갈시키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자각하지 못하게 두는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보호하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단지 관계의 역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위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빛, 당신의 생명력은 말 그대로 위태롭습니다. 에너지 기생자들은 당신의 빛에 접근할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죄책감, 내가 너에게 다 말했는데 넌 나를 버릴 거야. 수치심, 내가 이렇게까지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 넌 이기적이고 결국 혼자가 될 거야. 거짓된 긴급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네가 필요해. 정체성 공격,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 하지만 융은 이런 전술에 맞서는 궁극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의식입니다. 조작을 조작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너지 흡혈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매 순간 당신 자신의 진화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모든 경계는 당신의 진짜 자아에 대한 한 표입니다.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빛을 낮추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정체 대신 영적 성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무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연민과 공의존적 돌봄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 중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진정한 힘에 깨어날 때 그들은 무의식 위에 세워진 체계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는 공감 능력자는 불평등 위에 세워진 모든 관계 역학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의식을 그들에게 되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타인이 자기 감정 상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경계가 됩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는 자기 빛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붙일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소비될 자원이기를 멈추고 타인의 성장을 촉발하는 촉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을 두렵게 하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갈 위에 세워진 관계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거짓된 연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홀로 서는 것을 선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라고 썼습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가 되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에 헌신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에너지 흡혈자에게 경계를 세웠다는 이유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의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당신은 12개의 소진되는 관계보다 하나의 진실한 연결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보다 존재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소비하도록 내버려 두기엔 당신의 빛은 너무도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융이 말한 공감 능력의 발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에너지적 주권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단계, 무의식적인 공감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늘 지쳐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나치게 민감해서 그렇다고 자책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에너지 기생자를 끌어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감이 당신을 통제하지, 당신이 공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주파수를 다 잡지만 특정 방송국으로 튜닝할 줄은 모르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해결책은 감정적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2단계, 의식적인 공감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감 능력을 자각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자동으로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에너지 보호 기법을 익혔고 에너지 기생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공감과 공동 의존의 차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건넬 수 있지만 경계를 세울 때 죄책감과 씨름하고 때로는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3단계, 주권적 공감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고 공감의 재능을 감정적 짐이 아니라 영적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깊이 느끼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서적 투자를 상호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의식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은 조작에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진짜 감정과 연기된 감정을 구별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내 것으로 떠안지 않으면서도 치유적인 존재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여정에는 내가 실망시킬 용기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빛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려는 에너지 기생자들을 실망시킬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자신의 감정 조절기로 쓰는데 익숙해진 가족 구성원들을 실망시킬 각오도 있어야 합니다. 공감자는 언제나 타인의 치유를 위해 끝없이 우플럽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를 실망시킬 각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변화를 앞두고 융의 마지막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한번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 공감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먹이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에너지적 주권을 맛보면 감정적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관계를 잃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존중받기보다 필요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진실되기보다 유용하기를 바라는 부분, 혼자이기보다 소진되는 편을 택하려는 부분을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경계 대신 벽을 세우는 정당화를 할 것입니다. 에너지 교환을 분별하기보다 인간관계 자체에 냉소하게 될 것이고 감정적 비가용성을 영적 강인함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목표는 느끼거나 돌보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강박과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와 지혜로 의식적으로 느끼고 의식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내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온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빛은 소비되어야 할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현되어야 할 현존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소진된 치유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방조를, 연민과 공동의존을, 봉사와 자기희생을 구분할 줄 아는 깨어있는 공감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멈췄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면 댓글로 그들은 내가 알리기도 전에 내 각성을 감지했다라고 남기세요. 공감자가 먹잇감이 된다는 융의 무서운 발견을 기억하나요? 그가 기록한 에너지 기생자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불꽃을 피우기보다 타인의 빛을 소비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운 무의식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융은 마지막 기록에서 삶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해결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극복될 뿐이다. 에너지 기생자의 문제를 그들을 치유하려 애써 해결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로 여겨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빛을 보호할수록 그 빛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게 두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치유와 진화에 사용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지키는 법을 배운 공감자는 덜 자비로워지지 않습니다. 더 분별력 있어집니다. 그들은 소진시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소비하지 않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흐리게 하지 않고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건넵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단지 에너지 기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무의식적으로 내어주도록 몰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의식적 존재로서의 전권을 주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관리해야 할 저주가 아닙니다. 숙련해야 할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휘둘러야 할 강점입니다. 당신의 빛은 타인의 어둠을 위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 자신의 길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융이 경고한 에너지 기생자들은 무의식적 공감자에게만 기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깨어나고 선물을 나누되 본질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에너지 장에 대해 주권을 갖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먹이 메커니즘에 면역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의 보호입니다. 모두를 밖으로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드리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이 구분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다시는 소진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필요로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으로, 고갈되는 것을 헌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더 분명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을 멈출 힘이 있습니다. 이 경고에서 자신을 알아봤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공감자들이 이 패턴을 자각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세울 준비가 된 경계 하나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공감자가 에너지적 주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융의 심리학과 그것이 현대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그림자와 마주한 뒤 왜 더 이상 동기가 남지 않는지에 대한 내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내가 그림자 통합 과정을 시작할 때 당신의 추진력과 야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칼융 심리학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요.